오스트리아의 대표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와 유디트 등 대표작과 에곤 실레의 대표작들을 전시하고 있는 벨레데레 궁전은 사보이 왕과 오이겐 왕자 여름 궁전이었습니다. 1714년부터 1723년에 걸쳐 완성되었으며 그의 사후 오스트리아 황실에서 인수하여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수집한 예술품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1781년 어퍼 벨베데레가 미술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1793년 문을 연 루브르 박물관보다 11년이나 앞섭니다. 벨베데레는 이탈리아어로 좋은 전망의 옥상 테라스를 가리키는 건축 용어인데요. 벨베데레 궁전은 2013년 이전까지는 어퍼 벨베데레, 로어 벨베데레, 오랑게리의 세 미술관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2013년 현대조각전시관인 벨베데레 21하우스가 오픈하면서 총 4개의 전시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벨베데레 궁전은 빈 시내 중심가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트램 D선을 타고 슐로스 벨베데레역에 내리면 바로 옆에 티켓 오피스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입장하면 바로 핵심 구역인 어퍼 벨베데레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어퍼 벨베데레를 관람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나머지 3개 구역은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관람을 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퍼 벨베데레에서는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와 유디트를 포함한 세계 최대의 클림트 컬렉션과 빈 분리파의 주요 화가인 에곤 실레, 오스카 코코슈가 등의 작품을 볼 수 있고 그 외 인상파 및 오스트리아 비더마이어 화가들의 작품도 꼭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중세에서 아방가르드에 이르는 미술사를 관통하는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으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관람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별도의 구역인 로어 벨베데레는 현재 특별 전시와 역사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로로 연결된 오랑게리는 과거 왕실의 마국간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중세 및 바로크 시대의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시 주제는 주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마지막 맨 남쪽에 있는 벨베데레 21은 궁전 남쪽 출입구를 나가 대로인 B221 건너 녹지인 스위스 정원 내에 자리한 모더니스트 스타일의 강철과 유리 건물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회화와 조각 위주로 전시하고 있으며 기획 전시도 많이 열립니다. 벨베데레 궁전 입장료와 오픈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15% 정도 할인이 되니까 유리합니다. 65세 이상과 26세 이하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소정의 할인이 됩니다.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도 제공되는데 비용은 5유로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오디오 가이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로어 벨베데레 21 관람이 포함된 컨비네이션 티켓은 살 경우 개별 구입보다 혜택은 있지만 두 곳의 전시는 별로 흥미가 없는 대부분의 관람객은 어퍼 벨베데레만 관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퍼 벨베데레는 궁전의 가운데 위치한 장대한 바로크 양식의 3층 건물입니다. 0층, 우리 기준으로 1층이죠. 그라운드 플로어라고 하는데요. 0층의 주요 전시 내용은 2024년 말 현재 상설 전시는 1200년대에서부터 1600년대의 중세와 르네상스 미술작품 그리고 196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 아방가르드 미술작품이고 기획 전시가 연중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1층, 우리 기준 2층인데요. 여기가 벨베데레 궁전 전시의 핵심입니다. 키스를 포함한 클림트의 대표작품 25여 점과 에곤 실레의 대표작 20여 점, 그리고 오스카 코코슈가 등 빈 분리파 화가들의 주요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기타 바로크 시대, 신고전주의, 비더마이어 화가들의 주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층, 우리 기준 3층입니다. 2층에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 아방가르드 작품들과 1900년대에서부터 1920년대까지의 초기 모더니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클림트의 키스입니다. 사실 벨베데르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주요 목적은 아마 이 키스를 보러 오는 것일 겁니다. 이 그림은 클림트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클림트는 비잔틴 미술에서 영감을 받아 금박과 화려한 장식적 요소를 그림에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금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주제를 영속적이고 신성한 것으로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배경의 기하학적 패턴과 장식은 시각적 풍요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남녀의 평범한 키스 장면에 불과한데도 금빛깔과 어우러지면서 묘한 관능미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 그림을 관능적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두 남녀의 손과 팔에 있습니다. 사실 남자는 여자의 뺨에 고개를 파묻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 있는 여인의 표정도 특색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인이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나 뺨의 붉은 홍조가 남성의 키스가 주는 달콤함을 음미하고 있는 느낌을 전해주기는 하지만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표정 자체에서 그 이상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과 팔은 다릅니다. 가만히 두 사람의 손과 팔을 보면 섬세한 표현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먼저 남성의 손을 보지요. 한 손은 여성의 머리를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은 뺨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단지 손을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뺨을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뺨을 만지고 있는 손 위에 여성이 왼손을 덧대고 있습니다. 살며시 얹은 손가락이 남성의 손을 쓸고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여성의 나머지 한 손은 남성의 목을 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냥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목과 손가락 마디마디가 기대감으로 비틀려 있습니다. 어깨는 잔뜩 움츠려 남성에게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두 남녀의 팔과 손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관능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발끝이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어 이러한 남녀의 사랑이 파국을 향한 절정을 의미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그림 속 여인의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클림트의 영원의 연인이었던 에밀리 플리게가 모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평론가들은 에밀리 외에도 다양한 미술가 클림트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그림은 성경 속 유디트를 그린 작품으로 클림트 특유의 화려한 금박과 관능적인 표현이 돋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디트는 아시리아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한 후 그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을 구한 여인으로 그녀는 구원의 상징이자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이 그림 클림트의 유디트는 일반적인 성경 속 영웅적 여성상이 아니라 도발적이고 요염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녀는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들고 있긴 하지만 표정에서는 승리감보다 몽환적이고 관능적인 느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클림트가 단순한 역사적 장면을 넘어 여성의 내면적 감정과 아름다움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이 작품은 클림트의 여성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많은 평론가들이 판무파탈의 이미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클림트가 그린 또 하나의 유디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베니스의 무세오 다르테 모더나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1918년에 제작된 그의 후기 작품으로 아주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그의 많은 작품에서 성서를 주제로 다룬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이 작품은 유일하게 성서의 내용을 소재로 했으며 클림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미완성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전면에 이브가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으며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복잡한 장식 모티브로 묘사되어 있고 아담은 더 차분히 배경에 거의 녹아 있습니다. 클림트는 최초의 인간 커플로서의 아담과 이브를 보여주는데 이브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아담은 눈을 지그시 감은 다정한 모습입니다. 표본 피부는 고대 그리스에서 억제되지 않은 욕망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브의 오른쪽 손은 아직 미완성인데요. 그 외의 미완성인 부분에는 이브를 유혹한 뱀을 그리려 하지 않았을까요? 이 작품에서 프리차 리들러는 편안한 자신감과 세련된 우아함을 발산하는 우아한 포즈로 앉아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비인의 상류층 여인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색상 팔레트는 상당히 차분하며 흰색과 옅은 회색과 은색이 널리 사용되어 그녀의 가벼운 드레스의 질감을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작가는 초상화 왼쪽에 풍부한 황금빛 색조를 사용했고 배경으로 사용되는 호화로운 갈색을 배열하여 구성에 따뜻함과 깊이를 불어넣었습니다. 반면 작품의 오른쪽에는 이 시기의 클림트 작품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장식적 감각을 더하는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패턴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 초상화는 클림트가 그린 또 다른 미완성 그림입니다. 이혼녀이자 에곤 실레의 모델이기도 했던 요한나 슈타우데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녀는 교사였으며 나중에는 화가로 알려졌지만 그녀의 작품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초상화에는 페브리로 만든 블라우스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전의 클림트 초상화는 달리 슈타우데의 초상화는 배경에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그림의 의상을 대담하게 차려입은 자신감 있는 현대 여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청록색 페브리 패턴과 만다린 오렌지색 배경 사이의 선명한 색상 대비는 프랑스 야수파의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알레고리적 그림은 클림트의 창작 기간 중에 마지막 작품이었으며 그가 죽을 당시에는 스튜디오 이젤의 부채를 든 여인이라는 그림과 함께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많은 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많은 여자들, 그리고 일부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잠자는 아이, 그리고 갈고리 모양의 드레스를 입은 알몸의 여성의 등 뒤에 우뚝 솟은 수도사 헤어스타일의 주황색 옷을 입은 남자, 오른쪽에는 다리를 벌린 여성 알몸이 있는데 하체는 장식용 치마로 덮여 있지만 음부가 여전히 드러납니다. 그림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기울어진 그녀의 머리는 스케치만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중앙을 향해 뻗어 있는 그녀의 팔 아래에는 또 다른 여성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신부입니다. 신부는 타원형 얼굴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중심 연결을 하는 인물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두 개의 긴 머리띠를 따은 채 자신의 욕망과 갈망을 꿈꿉니다. 그녀의 몸 전체는 미완성된 드레스의 추상적인 푸른 실루엣에 잠겨 있습니다. 클림트가 미완성 작품을 많이 남긴 이유는 첫째, 그의 완벽주의에 있습니다. 클림트는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작품을 끝내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디테일에 집착하고 작품의 모든 부분이 조화를 이루길 원했던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술적 실험이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종종 다양한 스타일과 기술을 실험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작품은 시도 중단 상태로 남겨졌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부족입니다. 클림트는 많은 의뢰 작품과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작품은 시간 부족으로 인해 완성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아말리 주커칸들은 1차 세계대전 중 의사였던 남편을 따라 전장에서 간호사 활동을 했었던 활동가 여성이었습니다. 비엔남에 머물면서 자신의 초상을 의뢰했던 아말리가 떠난 후 클림트는 1914년부터 작품 진행을 중단해서 이 작품 역시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압도적인 것은 관람객을 똑바로 응시하며 밝게 빛나는 주인공의 두 눈동자입니다. 어깨를 훤히 드러낸 채 검은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는 여인은 배경의 독특한 패턴과 함께 어울리며 보다 강렬한 광채를 발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성격에 따른 배경의 장기적 효과와 색채의 선택, 그리고 대상과 배경을 연계시키는 일련의 작업들은 클림트의 초상에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검은 테두리에 둘러싸이는 그녀의 어깨와 녹색으로 점철되어 있는 작품의 배경은 그녀의 눈을 더욱더 강조하고 빛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What the Serpent One, 매혹적인 예술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클림트가 관능미와 신화를 탐구한 작품으로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배경에서 물의 요정을 묘사합니다. 크림트의 대표적인 장식적 양식과 관능적 테마를 담은 걸작입니다. 여성성과 자연의 조화, 금박 장식을 통한 몽환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다양한 상징성으로 인해 크림트의 가장 매혹적인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물뱀2는 개인 소장품인데요. 같은 분위기의 작품입니다. 물은 무의식, 자유, 생명력을 상징하며 여성과의 결합을 통해 관능적이고 초현실적인 세계를 표현합니다. 또한 물뱀은 전통적으로 유혹과 신비를 상징하며 작품에서 여성들은 자연의 일부로 묘사되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네, 다음에 잠깐 서펀트2 그림을 보시죠. 크림트의 그림 누다 베리타스, 알몸의 진실이라는 뜻이죠. 이 작품은 그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 아름다움, 관능미와 같은 주제에 대한 크림트의 대담하고 거침없는 탐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거울을 든 인상적인 알몸의 여성상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자기 반성과 꾸밈없는 진실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여성성에 대한 강조는 관람객의 그녀를 우화적 인물이 아닌 바람직한 여성으로 생각하도록 종용합니다. 이 그림 맨 위에 있는 독일 시인 슐러의 글은 다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행동과 예술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소수를 만족시켜라.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이 글의 다소 공격적인 어조와 여성 인물이 관람객에게 내밀어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권유하는 거울은 아마도 빈 분리파 운동의 반항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다 베리타스는 빈 분리파의 저널인 베르사르쿰, 신성한 북이라는 뜻이죠. 이 잡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노골적인 누드 묘사와 가감한 주제 때문에 당시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지만 오늘날에는 크림트의 천재성과 빈 분리파 운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은 그가 사망하기 직전에 그린 그림인데 역시 미완성 초상화입니다. 흐르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성을 묘사하고 있으며 부드럽고 인상적인 분놀림은 작품에 초월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림 속 인물의 포즈와 표정은 신비로움을 풍기는데 그녀의 시선은 보는 사람과 직접 소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배경은 그녀의 빛나는 드레스와 아름다운 대비를 이루며 그녀의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자와 깃털 보화를 쓴 여인은 질감, 색상, 형태에 대한 그의 실험을 보여주는 매혹적인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은 호화로운 깃털 보화와 세련된 모자를 쓴 여성을 묘사하여 우아함과 관능미를 발산합니다. 크림트는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던 색깔인 부드러운 검은색을 사용했는데 이는 대상의 홍조된 뺨과 미묘하게 물든 입술과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 작품은 여성적 아름다움과 패션에 대한 크림트의 탐구의 일부로 아르누브 운동의 특징인 장식적 요소와 사실주의를 융합했습니다. 이 그림은 흐르는 물과 여성의 모습이 뒤섞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의 모습이 어우러져 몽환적이고 거의 초현실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림트는 유려한 선과 부드러운 색상을 사용하여 움직임과 조화의 느낌을 조성했으며 인물과 주변 환경 사이의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물속의 여성을 묘사한 이 그림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녀들의 곡선미 있는 몸주위로 흐르는 물의 흐름은 그녀들의 방치된 포즈에서 나타나듯이 일종의 에로틱한 애무로 묘사됩니다. 작품에서 머리카락은 당시 비엔나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성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성의 늘어진 머리카락은 작품의 에로티즘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는 튀어나온 눈을 가진 남자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는 위에 있는 여자들을 관음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빈 분리파의 기관지인 베르사르쿰의 사모에 실렸습니다. 크림트가 나중에 그린 두 작품, 앞에서 설명한 워터 서번트 1, 워터 서번트 2 역시 물속의 여성이라는 관능적인 주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가슴 아프고 친밀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상징주의 스타일로 그려진 이 작품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어둡고 우울한 배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사실주의와 추상주의를 혼합하여 표현력이 풍부한 붓질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크림트의 후기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나타난 흑빛 톤과 미묘한 하이라이트는 그들의 고요한 표정에 주의를 환기하는 반면 어머니의 모습은 주변의 어둠과 어우러져 통합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인간관계와 가족 내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에 대한 클림트의 탐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클림트는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에 주로 초상화 작업을 통해 경력을 시작했는데 이 시기의 초상화들은 화려한 장식성이 돋보이는 그의 후기 작품과는 다른 고전적이고 사실적인 요소들이 특징입니다. 마치 바로크 화가들의 초상화같이 어두운 배경에 인물에게 투사되는 빛을 포착했습니다. 후기에 그는 인물과 배경을 조화롭게 묘사하며 인물이 강조되도록 배치를 신중히 고려했습니다. 후기 작품처럼 배경이 복잡하거나 금박으로 장식되지는 않았지만 인물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전달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클림트의 초기 작업은 그의 예술적 여정의 시작점으로 점차적이고 혁신적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후기 황금기 스타일과 비교하면 이 시기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형식적 혁신사의 흥미로운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갤러리에 소장된 초기 초상화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소니아 크닙스의 초상화는 클림트의 경력에 있어서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초상화는 우아한 포즈로 앉아있는 비인의 저명한 사극의 히로인인 소니아 크닙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클림트가 전통적인 학문적 사실주의에서보다 현대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한 스타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드러운 질감, 차분한 파스텔 색상, 그리고 그녀의 드레스의 복잡한 디테일은 클림트의 기술적 완성도를 강조합니다. 삼각형의 구성과 피사체와 주변 환경 사이의 미묘한 상호작용은 그의 후기 작품을 정의하는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1899년에 그린 여인의 초상입니다. 어둡고 거의 분간하기 힘든 배경에 한 여성이 묘사되어 있으며 그녀는 머리를 약간 위로 기울이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고 무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벽난로 옆의 여인. 이 그림은 그의 상징주의 스타일을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그림은 벽난로 근처에 앉아있는 한 여성의 옆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우울하면서도 성찰적인 분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불의 따뜻한 빛은 배경의 어둡고 침울한 톤과 대조되어 고독하고 사색적인 느낌을 조성합니다. 클림트는 부드럽고 유동적인 붓놀림을 사용하고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 작품에 몽환적인 느낌을 부여했습니다. 여성의 몸매는 어두움에 가려져 있어 신비로움을 더하며 보는 사람이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헤아리게 합니다. 이 그림 로제 폰 로시턴 프리트만의 초상화는 클림트의 경력에서 전환기의 초상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작품은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앉아있는 비엔나 피아니스트이자 사극의 명사인 로즈를 포착했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의 정교한 디테일은 미니멀한 배경과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침착한 태도와 성찰적인 표현을 강조합니다. 클림트가 사용한 차분한 톤과 부드러운 붓터치는 그녀의 세련미와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평온하면서도 성찰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틸데 트라우의 초상화. 이 그림은 클림트의 초기 초상화의 전형적이고 아름다운 예입니다. 이 그림은 클림트가 보다 장식적이고 상징주의적 스타일로 전환하기 전에 사실주의에 중점을 두고 고전적인 교육을 받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엔나 여성인 마틸데 트라우의 균형 잡히고 우아한 모습을 포착했으며 그녀의 옷차림과 표정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편한 색상 팔레트와 부드러운 붓놀림은 친밀감과 세련된 느낌을 조성하며 모델의 우아함과 세련미를 강조합니다. 이 작품은 클림트가 피사체의 신체적 모습과 성격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클림트는 전체적으로 220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50여 점이 풍경화입니다. 클림트의 풍경화는 하나하나가 보석같이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가장 큰 내륙 호수인 아토지 호숫가에서 클림트는 1900년부터 1916년까지 16년을 주로 살았습니다. 평생 사랑한 여인 에밀리 풀리게와 함께 여기에 머물렀고요.
항상 그림 모델들과 연문을 부리며 살았던 크림트에게 에밀리 플렉에는 정신적인 반려자였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크림트는 정원을 가꾸고 호숫가를 산책하며 풍경화들을 그렸는데 호수주의 풍경과 정원의 꽃과 식물을 반짝이는 점묘 기법으로 화려하게 그렸습니다. 크림트의 풍경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화려한 색채입니다. 크림트의 풍경화는 화려하고 선명한 색채를 사용하여 풍경을 표현합니다. 주로 강렬한 녹색과 황금색이 많이 사용됩니다. 둘째, 세밀한 디테일입니다. 크림트는 풍경의 세부사항을 매우 정교하게 묘사했습니다. 나뭇잎, 꽃, 물결 등의 자연 요소를 세심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크림트의 풍경화에는 주로 사람과 하늘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셋째, 기하학적 패턴입니다. 그의 풍경화에는 종종 기하학적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는 클린트의 인물화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죠. 네 번째는 평면적인 구성입니다. 클린트의 풍경화는 평면적인 구성을 특징으로 하며 원근법이나 키키감을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의 전반적인 스타일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 속의 고요함입니다. 클린트의 풍경화는 자연 속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자, 그럼 벨베데르에서 만날 수 있는 크림트의 풍경화를 한번 볼까요?